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시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9급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일반 공무원 9급 국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뭐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언어의 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1번 보세요. 지금부터 회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계시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네,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언어의 절에 맞죠. 왜냐면 이 말씀이를 높이긴 높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간접 높임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간접 높임. 어떤 높여야 될 대상에 밀접한 소유물이라든지 뭐 신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높여서 그 대상을 높여주는 게 간접 높임인데, 있다 같은 경우는 간접 높임을 할 때는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에 의시를 붙이죠. 이세 의시를. 그래서 높여주고, 진짜 그 높여야 될 대상이 있을 때, 그럴 때 계시다라고 말을 해주죠. 뭐 회장님이 계시다 이렇게 높여주고, 회장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같은 경우는 계시다는 직접 높임, 그리고 있으시다 요거는 이제 간접 높임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문제, 2번 보기 보세요.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시누이한테 고모라고 하면 됩니까? 네, 안 되죠. 시누이라는 대상은 남편의 여동생을 말하죠.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인데, 남편의 여동생한테 고모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아가씨. 요즘엔 아가씨라고 잘 말하지 않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아가씨가 맞는 표현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아가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이렇게 해봤죠. 3번 보세요.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표준 언어 예절에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라고 합니다. 이올시다, 박혜정이 올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까지 봅시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부인이 틀렸죠?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일 때 표현하는 게 부인이고, 자신의 아내를 표현할 때는 제 아내입니다, 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이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게 딱 읽어보면 요 소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밀꽃 필 무렵이죠? 네. 메밀꽃 필 무렵. 그래서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요거는 이제 그 소설의 대표적으로 이제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묘사라는 것은 정답이 1번이에요. 이 묘사는 이제 그림처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묘사죠. 그림 그리듯. 이게 묘사죠. 설명도 아니고. 유추는 A를 통해서 B를 떠올리게 하는 게 유추예요.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게 유추입니다. 분석은 어떤 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써볼까요? 전체를 부분으로. 유추는 비슷한 것을 통해 다른 대상을 추리하는 거죠. 추리. 설명은 설명이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매치를 시켜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보기 보세요.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1번이 나와 있네요.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보기 보세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가 2번이죠. 2번도 맞고요. 3번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진 않는다. 여기에 나와 있죠. 3번. 한번 볼까요?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는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4번까지 볼까요? 저작권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죠. 여기가 4번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였습니다. 네, 문제 4번 볼까요? 기억 리을을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이 나왔는데 우리 파놉티콘이 뭔지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쉽게 풀 것 같아요. 파놉티콘은 이제 뭐 처음에 그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든 고아나 이제 건축물 양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탑이 있어요. 여기 그 간수가 있다고 해봐요. 간수. 교도관 감시하는 사람이죠. 교도관이 있으면 교도관이 여기 근무를 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근데 안에서는 볼 수 있어. 밖을. 여기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죄수들을 수감시켜 놓는다는 거지.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아, 저 간수가 날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뭐 탈옥을 한다든지 뭐 무슨 잘못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안 보고 있어도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능적인 공간 배치가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 여기. 그래서 정답이 이제 기억이 틀렸죠. 아니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맞는 거죠? 기억은 맞고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없을로 고친다 맞고. 그리고 니은 보세요.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다수가 통제된다는 거 맞고. 그래서 소수로 고친다. 틀렸죠? 이 소수로 고친다를 고치면 안 되겠죠. 다수가 통제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이 적절하지 않은 고쳐쓰기입니다. 3번도 볼까요? 시놉티콘의 보세요.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의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겁니다. 권력자를. 시놉티콘에 가장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맥락으로 봤을 때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니까 동시성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고친다. 맞죠? 맞고.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비판적 인식, 현실 고발들이 뭐 다양하게 일어났다. 이런 시놉티콘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김소월의 산이라는 시인데 김소월 하면은 뭘 떠올려야 합니까? 1920년대 전통적인 운율 활용해서
전통적인 운율을 활용해서 현대시를 썼고, 그리고 주제는 어떤 주제? 이별의 정한, 어떤 민족의 정한을 표현한 시를 많이 쓴 그런 1920년대 시인입니다. 한번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기억,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이 산새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화자, 동일시, 그리고 감정이입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떠나야 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이 산새가 우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상반된 처지에 놓여있다. 이게 틀렸죠. 기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2연 보세요.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소. 방랑길을 비유한다. 맞죠? 방랑길을 비유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디귿 보세요. 불귀, 다시 불귀. 돌아갈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각을.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미련이 좀 나타나죠. 고향에 대한 어떤 미련 또는 방랑 생활에 대한 요런 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국 지향의식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향합니까? 아니죠. 이국이라는 건 다른 나라인데 불귀에서 다른 나라를 내가 쫓아간다, 다른 나라를 지향한다 이런 건 없죠. 4번 리을은 시적 화자가 리을 보세요. 위에서 온다, 산새가 우는 건데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 분노가 나옵니까? 분노가 아니라 이런 건 슬픔, 이런 거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이런 게 나타나지 분노 같은 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6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황석연의 산포 가는 길이 나왔는데 이 산포 가는 길은 어떤 노동자의 어떤 애환 1960년대 70년대의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그런 소설이죠.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 애환을 담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노동자의 애환을 담았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남자 2명이 대화를 하고 백화라는 여자한테 표를 주면서 떠나보내고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어떤 토막 부분이죠. 보기를 볼까요? 정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이게 이제 정씨가 한 말입니다. 정씨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몰라 불안했군. 여기 나와있죠? 백화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겠군. 믿을 수가 없어서 같이 안 떠납니까? 여기를 보세요. 능력이 있어야죠. 무엇 때문에 같이 안 갑니까? 능력 없는 자신이 백화에게 폐가 될까봐 그래서 같이 못 가죠. 우리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4번 볼까요?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겠군. 마지막에 자신의 본명을 말합니다. 이거는 표도 사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돌아다녔던 그 기억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한 거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7번 봅시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보기를 쭉 보세요. 이거 보기를 보면 가 아니면 나가 이제 처음에 있으니까 가 나를 먼저 보면서 뭐가 가장 먼저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가를 보니까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 시작하는 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나를 볼까요?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뭔가 처음 시작하는 글로서의 서론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작이죠. 그래서 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 가운데를 놓고 싸움을 벌였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아픔이 나왔습니다. 이 아픔이 어디에 연결되냐? 뭐 가에도 아픔이 없고 다에도 아픔이 없고 라에다가 아픔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 다음에 라. 딱 하나 있네요. 4번. 다까지 볼까요? 라를 봅시다 한번. 분단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제. 이 경제도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의 경제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 가에서 지정학적 조건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열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 보세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세요.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약 방식을 제안했습니까? A가? 방식 제안은 안 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문제 제기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니죠. 방식 제안한 건 없습니다. 2번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시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A 고개 끄덕이며 맞습니다. B 고개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 공감적 듣기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이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방법, 듣기 방법인데 첫 번째로 소극적 듣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듣기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 듣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소극적 공감적 듣기 중에서도 소극적 들어주기. 다시 쓸게요. 들어주기라고 해야 되면 들어주기. 그래서 어떤 소극적 듣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들어주기는 뭐냐면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 고개를 끄덕여준다, 눈을 마주친다, 미소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도 공감적 듣기의 어떤 한 부분이고 화맥 조절도 해줄 수 있으면 화맥 조절은 뭐냐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화맥 조절을 해주면서 계속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대화 유도.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세요.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입장임을 드러냈습니까? 공감을 해줬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다른 입장? 아닙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4번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시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도만 말했지 명시는 안 했어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9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A씨는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 보기를 보세요. A시에 있는 1번 보세요.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죠. 1번. 2번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있죠. 결정할 수 있고 민주시민 소양과 자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 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죠.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정답이 4번이죠.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선서, 조례안상정,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번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다음 자유발언 시간 했습니다. 관련 조례안 상정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전자투표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이 조례안 상정과 자유발언이 바뀌었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이제 10번 보세요.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이제 10번 봅시다. 10번에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약간 국어의 역사, 언어의 국어의 역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봅시다. 변화 과정. 1번 가난. 한자어 갓난에서 니은이 탈락되면서 된 말이다.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이고 2번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이것도 맞아요. 조선시대 때는 너 참 어리구나 하면은 어리석구나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거죠.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 3번 수탁. 히읗을 종성으로 갖고 있는 수히읗에 닭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이것도 맞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히읗을 종성으로 갖고 있는 체험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예도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에 뒤에 히읗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가락이 붙었어요. 뭐 가락국수, 손가락 할 때 그 가락.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카락이 된 거예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그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됐고 요걸 표기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발음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히읗 종성 체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답이 4번인데 점잔타는 뭐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 하다가 이게 점잔타가 젊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젊지 않다 이런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계속 11번 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요즘에 혐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상이라든지 뭐 현실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가 되었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갑자기 혐오가 생긴 건 아니고 역사와 배경을 통해서 혐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혐오와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니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 대답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감정만 나쁘니까 그 감정을 갖지 말자. 이렇게 가질 게 아니라 왜 그 감정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감정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나쁘니까 하지 말자 요게 아니라 왜 그 감정을 갖게 됐는지, 왜 그 감정이 생겨났는지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자. 그래야 혐오라는 감정이 안 생길 테니까. 쭉 보면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혐오는 증상이다. 그래서 증상을 발현시키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 봅시다. 이 한시, 사실 선생님도 이 한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한시인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읽어봤을 때. 고전시가라는 게 항상 그랬듯이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소한, 처음 보는 한시라든지 고전시가가 나와도 아, 이런 주제겠거니 하면서 매치시키면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세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초가 정자가 있는데 그 옆에 오솔길이 있고 화자가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꽃 속에서 앉아 있어요. 산과 계곡은 그대로인데 누대는 비어 있고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리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다 라고 하네요. 초가 정자가 시간 흐름을 매개합니까?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번 보세요. 니은 보세요.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 있다. 혼자 높이 혼자 앉아 있잖아. 그래서 뭐 초연한 태도 드러내는 것 같죠? 초연이라는 건 이제 초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벗어나 의젓하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귿 누대는 비어있다. 이 누대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만든 건축인데 요게 비어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아무도 없구나. 요런 거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세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뭐 나라는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자연의 어떤 무한함 그리고 사람의 어떤 유한한 운명을 대비시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맞죠? 리을은 여길 잘 봐야죠.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봄바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봄바람아, 꽃잎 좀 흔들지 마라. 내가 늙어갈수록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맞죠. 정답 1번입니다. 13번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답이 이거 3번입니다. 각이 뿔각자예요. 뿔각자.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 동물입니다. 뿔각. 이번에 뿔각. 사람한테 뿔은 없죠? 정답이 3번이었고 이 슬하의 슬은 무릎이란 뜻입니다. 이 슬은 무릎. 그리고 수완의 수는 손수자고 발 쪽의 족은 발족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뿔각자입니다. 헷갈릴만 하죠. 왜냐면은 이 각자가 다리각자라는 그 한자도 있거든. 음이 같죠? 다리각자. 아마 이거 틀린 학생들은 각자가 이제 다리각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3번은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뿔각자예요. 그래서 소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각축을 벌이다, 어떤 경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소가 이제 뿔이 있잖아요. 소가 이제 소싸움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각축이라고 떠올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14번 보세요. 14번은 홍계월전하고 장기전이 나오는데, 홍계월전은 여성 영웅 소설이죠. 여성 영웅 소설이고, 조선 후기에 나타났죠. 홍계월이라는 어떤 여성 영웅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장기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죠. 둘 다 가부장제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둘 다 조선시대 가부장제, 조선의 가부장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남편,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부인이 그 남편을 좀 혼내기도 하고, 그 남편이 막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막 막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보기 보세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내용상으로 지위가 더 높냐? 니은은 높진 않아요. 기역은 높아요. 왜냐면 홍계월이 장군이거든. 그래서 이 보국보다 지위가 높아요. 계월이 보국이 남편입니다. 지위가 높아. 계급이. 군대 이제 둘 다 군인이에요. 내용상. 군인인데. 그래서 얘를 갖추라고 하죠. 이렇게 계월이. 근데 뭐 나이는 그런 말 없죠. 그냥 둘이 부부예요. 지위가 높다 이런 건 없어요. 니은 아니고. 2번. 기역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니은은 옹호하고 있다. 옹호하고 있습니까? 니은이? 뭐 이렇게 개짓말 안 들어서 망신하네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있진 않죠. 2번 틀렸고. 이게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3번. 기역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반면 니은은 소극적이다. 기역은 어떻습니까? 얘를 갖추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보국이 결국 그 지위 차이 때문에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해줄게요. 적극적 갈등 해결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장기가 죽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오죠, 사람들이. 정답이 3번입니다. 소극적이고 적극적. 4번 보세요. 기역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반면 니은은 적대적인 반응, 주변에서 적대적으로 니은한테, 까투리한테 적대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번님네들 뭐 불쌍하다고 오면서 조문하면서 애국하고, 조문 뭐 이게 그죠? 여기 4번. 주변에서 호의적인 반응 얻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보기였습니다. 자, 15번 보세요.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이거 좀 헷갈리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동 표현 문제죠. 사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시키는. 근데 우리나라 국어는 이제 사동 표현이 막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고 보긴 힘들고, 사동 전미사나 사동 표현이 쓰이면 사동문이라고 봐요. 이런 시킴의 내용이 조금 약간 애매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입니다. 자, 보기 볼까요?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되뇌이다. 여기에 이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을 되뇌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말을 되뇌다. 2번 보세요.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이고 다녔다. 내가 골목을 헤매입니까? 헤맵니까? 헤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키는 내용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봐봐. 나는 습관처럼 말을 되뇌다.
누구한테 시켜야 되네 이다가 이가 들어가지. 그죠? 근데 내가 하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았으니까 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는 왜냐면 이는 사동전미사거든. 이가 뭐라고요? 사동전미사야, 사동전미사. 이가 여기 15번에 나와 있는 이들이 전부 사동전미사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가 들어가려면 시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 시킴의 의미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 뭐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지. 봅시다. 3번.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이기 마련이다. 목이 메이다. 목이 메다죠. 목이 메다. 목이 메다. 그렇죠? 이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4번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는데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손가락이 끼다. 끼다. 예.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피동전미사라고 볼 수 있겠죠. 피동전미사. 선생님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1, 2번 같은 경우는 사동전미사고 여기서 이가 사동전미사가 올바르게 쓰였냐 이런 문제였고 확인하는 문제고 3, 4번은 이가 피동전미사예요. 피동전미사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라고 하는 피동표현은 당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피동표현. 그죠? 당하는. 그래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다. 기계가 손가락을 끼다. 뭐 이런 식으로. 기계에 끼었으니까 당하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 올바르고 3번 같은 경우는 목이 메이다가 아니라 목이 메다. 요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주체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동전미사를 쓸 필요가 없죠. 행동을 주체가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사동 표현은 대상한테 시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메다 자체에 피동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목이 메다가 여기가 이제 피동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피동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매이다가 아니고 목매다. 이게 이제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목매다. 이게 이제 표준어입니다.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맞죠. 왜냐면 어떤 대상이 주체가 대상에게 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피동전미사 이가 올바르게 쓰였다고 보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16번 보세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에요. 변호사의 사가 선비사자지. 이거는 뭔가 되게 어렵게 문제 내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되게 쉬웠던 좀 문제예요. 우리가 변호사, 교사, 검사, 의사 이런 것들은 선비사자를 쓰죠. 굉장히
어렵게 포장해 놓고 풀기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7번 볼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것도 하나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1번 보세요.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 나와있지? 1번 나와있고 맞고요. 2번 패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던 사람도 죽고 나쁘던 사람도 죽고 다 죽으니까 교회가 하는 말이 맞냐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됐대요. 중세 사람들이. 맞고. 3번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재평가란 말이 여기 나오긴 해요. 그죠? 고대 재평가,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술가들이 재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보다도 미술가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 나와있죠? 의사보다도 미술가들이 오히려 구조 탐색에 골몰했다. 4번.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하나씩 볼까요? 교언영색. 요거는 어떤 말로써 사람을 속이는 게 교언영색. 교언영색은 아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로써 속이는 거예요. 교언영색이. 2번은 촌철살인이죠. 촌철살인. 아주 날카로운 말로 사람의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날카로운 말 한마디. 전곡을 찌르는 거죠.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와있죠. 3번 언행일치. 그죠? 언행일치. 이거는 뭐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고. 4번 이게 가담항설이라는 한자성어예요. 네, 다시 써볼게요. 가담항설. 그래서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들을 말합니다. 이게 쓰기가 힘드네요.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이 가짜가 거리 가짜예요. 거리 가짜. 거리. 가로수 할 때 가짜입니다. 가로등 할 때 가짜. 이런 산자성어는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지. 갑자기 거리라는 말이 나올 일이 없잖아.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뜻에서 거리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촌철살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한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외워야 되는 한자에 포함되니까 이런 거는 뭐 틀리면 안 되죠. 자, 19번 보세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매치를 한번 시켜봅시다. 1번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떠한 것이 과학일 경우에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럼 반대로 무의미한 문장 사용하는 과학이 아니겠죠. 정답이 1번이겠네요. 그죠? 자, 2번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를 봐야 돼요.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짓도 거짓이라는 걸 검증할 수 있으니까 문장 자체는 유의미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검증할 수 있으니까 유의미하다 이거니까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 이게 틀렸죠, 그죠? 거짓도 유의미한 문장이긴 하다, 알겠죠? 3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 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할게요. 네, 여러분. 되돌아가기는 모르겠네. 그냥 하겠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요거는 이게 틀렸죠. 경험되지 않은 것도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으면은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뒷면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아직 가본 적 없으니까 경험되진 않았지. 근데 이거 검증할 수는 있잖아. 돈을 많이 들여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려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4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네, 거짓인 문장은 유의미하다. 여기 나와있죠? 거짓인 문장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보세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하면서 기억 보세요.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자,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한 시스템은 결과가 하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 그래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 서로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론적 지배가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론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양립한다는 거는 둘 다 한다는 거고 둘 다 불가능하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결정론적 지배를 받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결과를 하나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도 없습니다. 기억 보세요. 컴퓨터는 자유의지 없고 도덕적 의무도 없다. 맞고 니은 보세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론적 법칙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맞고 디귿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이건 뭡니까? 결과가 하나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이거 결정론적이라는 거죠. 결정론적.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없다. 맞고.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4번.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올해 지방직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땐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죠. 근데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준비하는 지역인재 시험은 이것보다는 조금 쉬워요. 알죠? 그래서 조금 쉽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